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하고 교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받은 직함 중에서 제일 멋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처방전을 써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하고 오늘 이제 드릴 이 소녀에게 미래를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녀 건강 쪽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의료원에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돼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겁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특히 그 중에서 소녀들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이 어떤 위험에 지금 처해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거창한 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소녀 건강 연구에서 세 질문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 30년 동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빈곤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사회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를 일으키나 하는 그 문제였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제가 이화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개도국이었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됐거든요. 그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조를 무지무지 많이 받았던 국가예요. 우리가 128억 불 정도를 받았다 그러고 이것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 불 정도를 받았다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받고 세계에 빚을 진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빚을 많이 진 나라 중에서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거기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를 주는 공유국이 된 거거든요. 그런 한국으로서 우리가 어떤 책무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개발도상 국가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아직도 사각지대는 무엇일까? 특히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문제인 빈곤퇴치를 위해서 아직도 어떤 문제점들이 남아있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국제개발협력의 사각지대를 보니까 아직도 모자보건이 가장 큰 그 위기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같은 것이 아직도 높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질문과 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모자보건이 제일 문제라고 했는데 모자보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풀어나가는 걸 오늘 강의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소녀 건강에 꽂혔어요, 진짜. 제가 보건을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의 별로 관심이 없고 정부나 제도나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지 이런 큰 그림만 그리다가 사람으로 내려온 것도 최근이었고요. 거기서 또 사람 중에서 또 여성 중에서 또 소녀로 내려간 거는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생각을 정리하고 연구를 했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MDG 시대가 새천년 개발 목표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갔는데 거기서 제일 열악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모자보건인 것을 찾아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이것이 모자보건이 가장 문제였는가를 봤더니 여러 연구들을 보니까 이런 모자보건 사업들이 대부분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상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제대로 가게 하고 산전에 영양 공급 제대로 받게 하고 또 아기 날 때 의료진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산파한테라도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낳게 하고 아기가 나면은 바로 따뜻한 모자를 씌워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통해서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한 연구는 그럼 성인 여성이 아니면 그 나이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개도국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18세가 되면 벌써 애가 셋이 달린 엄마예요.
15세까지 애 한둘은 낳아요. 그리고 15세 미만은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일하다 보니까 고위험 산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 산모만 생각하지만 15세 미만 산모도 고위험 산모인데 그 15세 미만 제일 제가 가슴 아픈 얘기는 9살짜리 꼬마가 9살짜리 소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국제회의에서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멕시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프리카에 오신 다른 분도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10살짜리 많이 낳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령대를 낮추면서 소녀로 갔을 때 소녀들을 대상으로 바꾸니까 이게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잘 주는 것이 아니라 소녀들은 9살짜리는 학교를 가고 뛰어놀아야 되고 좀 재밌게 소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캠페인까지 된 거예요. 연구를 하다가 소녀들로 이 연령대를 낮추니까 소녀들은 소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소녀들은 불필요하게 원하지 않는 결혼이나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연구의 끝은 소녀 건강 개선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 답은 건강 문제 증진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녀 건강에 꽂혔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현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보니까 저희가 2001년서부터 2015년까지는 유엔을 중심으로 새천년 개발 목표가 발효가 돼가지고 8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사회 발전, 특히 인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안에서도 4번, 5번. 4번은 영유아 사망률 얘기였고요. 5번은 모성 건강. 이 두 가지 목표가 앞서 본 이 8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그 목표 달성에 저조했어요. 다른 목표들도 다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고 문제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남아시아,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이 많이 보여졌지만 특히 4번하고 5번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달성률이 가장 저조했었어요. 결국은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이 두 가지 거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모자보건, Maternal and Child Health (MCH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MCH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나 그 국제 기구들이 모자보건을 한다고 하면은 주로 18세 이상 성인 여성들, 그다음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미만, 특히 15세 미만 고위험 산모군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도 건강에 굉장히 그 위협을 받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9세, 10세는 발달이 끝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몸의 변화, 소녀 아이들이 겪는 그 피지올로지컬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애들을 양육하게 되느냐고 학교 그만두고 집에 있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15세 미만 엄마들에서 난 아이들은 저체중일 확률이 훨씬 높고요. 사산되기도 하고요. 한 달 안에 죽는 그 사망률도 훨씬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 건강을 제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엄마 건강, 아기 건강 다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저희가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녀들이 위험해요. 이걸 보시면은 저희 친구들과 함께 소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뭘까 하는 것을 막 살펴본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소녀 건강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말 큰 문제를 저희가 잡았더라고요. 교육 문제만도 아니고요. 건강 문제만도 아니고요.
영향도 봐야 되고요. 어떤 때는 이게 빈곤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 때문에, 어떤 경우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관습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조혼에 내보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 자체도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문제를 볼까요? 소녀의 조혼과 소녀 임신, 여기 자료를 보면은 현재 전 세계 여성들 중 18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약 7억 명이 됐대요. 7억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74억? 그러면 그중에 반이 여자라고 치면 한 37억 가운데 7억. 상당히 높은 많은 숫자의 여자들이 18세 이전에 굉장히 이른 그 조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만혼이 된 나라들에서는 좀 보기 힘든 얘기지만 개도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소녀들의 그 조혼과 임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세 이상으로만 잡으니까 이제 개도국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은 18세는 벌써 애 셋 딸린 엄마고 15세짜리들 엄마들은 근데 사실 도움이 더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 산모라서 더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 보내는데 더 어려운데 이 아이들에게는 돈을 줄 수 없고 이 아이들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하지만 도움은 못 받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이 소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혼과 소녀 임신의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은 그 소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녀 임신 아까 말씀대로 합병증, 유산, 성생식, 건강 문제,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고요. 매년 6, 7만 명이 15세, 19세 소녀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사망한대요. 매년. 꽤 많은 숫자죠. 우리 학생들보다 우리 지금 이화에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소녀들이 매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혼이 심각한 국가하고 조혼 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제가 또 살펴봤더니 이 유니세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어디 쪽에 많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아프리카에 많이 되어 있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장 그 나쁜 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니제르라는 나라인데 거긴 75% 소녀들이 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프리카 문제를 잠깐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잠깐 또 보시면 아시아에는 또 문제가 없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시아도 보이세요? 아시아도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인도, 그다음에 여기는 좀 안 나오지만 라오스나 또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데도 조혼 비율이 꽤 높게 나오고 그 소녀 임신 비율이 꽤 높게 나오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 두 번째는 가사 노동하고 또 인신 매매예요. 그 소녀들은 그 경제 활동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소녀들 교육 문제를 볼 적에 초등학교를 진학은 하지만 졸업 못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워낙 훨씬 높아요. 월등히 높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초등학교까지 졸업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문턱까지는 가지만 졸업하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높고 가사노동자 90% 이상이 12세에서 17세 소녀라는 유니세프 통계도 있습니다. 이 가사노동이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못 있게 하는 것,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서아프리카 소녀들이 가사노동으로 많이 일을 하면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폭행, 성폭행 등에 노출됐다고 하는 여러 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이 소녀들을 보니까 영양결핍 문제가 또 심각한 거예요. 영양결핍은 사실은 지금같이 풍요한 세상에서는 영양결핍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이 영양결핍 문제도 성차별과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밥이 있어도 아들한테 한 모금 한 숟갈 더 주고 여아들은 상대적으로 영양결핍이 더 심각하다는 거.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제 생리를 하게 되고 또 혹시 조혼이나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영양결핍 문제가 본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들까지 가기 때문에 소녀들의 영양결핍은 훨씬 더 중요한 그 결과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결핍이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임신 중 빈혈, 또 방글라데시, 네팔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4세 젊은 여성들 중 16%가 발달 저해됐는데 이거는 어린 나이 때부터 만성적으로 영양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이제 세계은행 같은 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소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은 소녀 교육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률을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률은 비교적 남녀 차이가 크지 않고 꽤 괜찮아요. 2001년서부터 2015년까지 했던 MGG를 통해서 교육, 특히 그 초등교육 보편, 초등교육의 보급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 지역별 편차가 아직도 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아프리카의 한 지역은 이 남녀 편차가 5%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남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를 가면은 그 차이가 10%가 넘어가죠. 아까 조혼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어요? 아프리카 중에서 니제르인데 그게 어디 있었죠? 딱 중간에 있었어요.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쪽에 아까 그 빨간색의 그 조혼율이 높은 나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교육 못 받고 조혼 있고 성폭력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서아시아,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역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고 그게 아까 그 조혼하고 똑같이 가죠. 식자일로 보면은 아직도 놀라운 거는 문맹률이 아직도 꽤 있다는 것.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 문맹률이 아직도 있고 거기 이제 지역 간의 편차도 심하고 또 남녀 간의 편차도 여기서도 또 많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아프리카의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아시아 쪽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가 소녀들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다니는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대요. 유엔이나 세계은행에서 도움을 주러 왔는데 모자보건 사업으로 돈을 지원을 왔는데 당연히 옆에 있는 12살짜리 애기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 기준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상에 가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더 열악한 아이들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다니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화대학이 소녀건강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요. 2012년인가 저를 찾아와서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협력 분야도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연구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의료원으로 달려가서 의학전문대학하고 의료원이 있는 목동으로 달려가서 거기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국제개발학을 하는 선생님들, 여성학 하는 선생님, 또 사회학을 하면서 건강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 또 보건행정학을 하시는 선생님, 그렇게 우리 사회과학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가셨고요. 목동에 가서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여러 분야들, 그 다음에 예방의학과, 또 그러니까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한 20분이 모여서 3년 동안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4단계 그 사다리 보여드린 연구를 이 다학제적인 팀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다학제적인 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였는데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디벨롭먼트라는 영어를 쓰면서 저는 이제 이 머릿속으로 경제발전, 한국가의 발전으로 생각하면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을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게 애들의 발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development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가 갖고 있는 development에 대한 이해는 그 국가의 발전, 경제 발전인데 의사 선생님들 들으시기에는 아이들의 발육, 수직 감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직 감염.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아기가 당연히 아기 날 때 같이 감염이 되는 뭐 간염이라든가 HIV, 에이즈라든가 그런 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즐겁게 탐험하듯이 모험하듯이 굉장히 다학제적인 팀이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게 했고요. 또 특히 해결책에 갔을 적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소녀 건강의 해결책하고 사회과학자가 보는 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하고 엮이는 문제, 이게 여성 차별의 문제, 뭐 이래서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융합해서 봤던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현실보다 적합한 또 의미 있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연구를 저희가 했고요. 따끈따끈한 소식은 지난주에 2단계 연구 과제를 받았습니다. 또 3년 동안 한 40만 불 지원을 받아서 한국이 글로벌 헬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더 해달라는 그 과제를 받아서 지금 신이 났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소녀들 건강 또 특히 그 모자 보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백신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성 건강 모자 보건에서 소녀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멜린다 게이츠 여사가 그 집에 딸이 둘이에요. 그래서 딸들과 함께 개도구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산모, 어린아이들이 아기 갖고 고생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 연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게이츠 재단에도 이 연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 동인이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는데 우리 좀 나눠줄래요? 저 보시면은 요거 이 배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소녀들에 대한 건강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과연 전 세계 소녀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을까? 전 세계 청소년들은 소녀 건강이 문제라는 거 알고 있고 어떤 해결책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전 세계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녀 건강 그 학생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경연대회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6대주에서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해서 제가 6월 달에 6월 초에 이화대학에서 학생 경연대회와 국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Girls for Girls라고 되어 있고요. 이 메비우스 띠 두 개가 엮여 있는 건 하나는 핑크색은 젊은 소녀를 그리고 연두색은 청년을. 그래서 Girls for Girls는 그때 왔던 학생들이 소녀 건강 글로벌 선언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소녀들에게 힘을 우리가 소녀들을 돕자, 소녀들의 임파워먼트를 돕자는 걸로 Girls for Girls를 만들고 이 핀을 제작해서 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사진들인데요. 그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 의료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총장님, 학생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했고요. 유니세프, 코이카, 한국 외교부, Save the Children, 게이츠 파운데이션 등 여러 그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같이 후원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사진이 그때 이제 수상한 팀들인데요. 남학생들도 보이죠. 이 남학생들도 같이 와서 이 소녀 건강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주면서 너희 나라에는 소녀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없니? 문제가 있니?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한번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팀이 돼서 해왔는데 남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당연히 여학생들도 많았는데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진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줘서
그 오셨던 코이카 이사장님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의 대표 같은 분들이 이건 당장 개독에 가서 쓰고 싶다 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을 받은 친구는 필리핀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필리핀이 요즘 태풍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 재난 지역을 다니면서 그 레퓨지 캠프를 다니면서 거기 관리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들을 하니까, 거기 소녀들이 이 재난 상황이 왔고 레퓨지 캠프에 들어갔는데, 소녀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좀 생리대를 쓰거나 할 수 있는 좀 공간들이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안한 거는 그냥 종이로 만들어서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간이 탈의실을 만들어서 그냥 평상시에는 접어놨다가 현장에 트럭에 그냥 차곡차곡 실어서 가져갔다가 현장에서 쫙 풀어서 거기에 생리대하고 거울이라든가 여자 아이들이 좀 필요한 물품들을 놔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개발 도상국을 돕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이 진짜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의 소녀건강연구는 아까 두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볼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청소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녀들의 인구도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이들을 잘 교육하거나 건강을 잘 담보하지 않는다면은 빈곤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 건강, 고위험성, 임신, 출산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단순히 소녀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사망률까지도 관계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를 봤을 적에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교육을 해서 지식을 넣어주고 역량을 강화해서 그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좋은 직장을 갖고 돈도 좀 잘 벌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제가 시에라리온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에 에볼라가 창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시에라리온 하고 몇 나라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시에라리온에서 갑자기 10대 임신이 확 늘어났어요. 어떻게 에볼라하고 10대 임신이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에볼라가 임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에볼라가 일어나서 이제 공공장소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를 스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학교를 휴교를 했어요. 9개월 동안. 그랬더니 9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여자애들이 갑자기 소녀들의 임신율이 팍 하고 놀랍게 올라가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볼라로 인해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죽었어요. 부모들이 죽고 또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전에는 학교라도 갔는데 학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 성폭력에 노출되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있다가 하더라도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 많은 보호를 받았었는데 무방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다가 성폭력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 때문에 소녀들의 임신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보고는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소녀 교육이 소녀 건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소녀들을 교육시켜서 얘네들이 똘똘한 애들이 돼서 나중에 취업을 잘하고 그런 문제를 또 분명 중요하지만, 얘네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였구나, 마지막 울타리였구나 하는 것도 제가 또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은 HIV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 콘돔을 쓰게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켜야 돼서 성교육을 열심히 시켰더니 남자아이들의 HIV 에이즈 발병률은 뚝 떨어졌대요. 여자아이들은 안 떨어졌대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똑같이 앉아서 교육을 받았는데 여자애들이 졸았나요? 수업 시간에 딴짓했나? 그게 아니라 젠더 갭이 심한 나라에서는 여자애들한테 아무리 그걸 가르쳐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너 콘돔 써. 이거 한다 그러면은 여자애들은 너는 성관계가 굉장히 문란한 아이구나 하는 오해도 받기도 쉽고, 그리고 너가 그거 할 자격이 없어. 내 마음대로야. 이런 식으로 이 성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는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효과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에서 보면 여자아이들의 HIV 에이즈 발병률을 낮추는 제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보내기예요. 중학교 보내기. 그래서 걔네들이 공부를 지식을 더 깨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한이 좀 신장이 돼서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갖는 의미가 건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소녀 건강을 하면서 소녀 교육이라고 소녀 교육과 같이 아울러서 굉장히 크게 지금 포괄적으로 소녀 건강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소녀 건강이나 소녀 교육을 어떤 입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까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Rights-based approach라고 이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소녀들이 소녀답게 살게 하는 것, 소녀들이 소녀의 권리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해달라고 안 해도 저희가 의무로서 인권에 기반한 소녀들이 소녀답게 살 수 있는 것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빨간 그 그림은 소녀식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저희가 소녀 건강, 특히 이제 성생식 건강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보니까 산부인과 진료라든가 이 서비스를 그 소녀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소녀들에게 산부인과 가라고 하면 엄마들 가는 산부인과나 아줌마들 가는 산부인과에 같이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소녀들도 마찬가지인데 개도국에서는 더욱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소녀 시기의 그 예민함, 감수성, 또 소녀들은 몸이 아직 덜 발달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특수성이나 예민함이나 이런 거를 감안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의료 서비스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강과 교육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도 그냥 의료 서비스를 잘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얘네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이 포괄적인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세 가지 가치를 제가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6년 올해 시작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 목표를 지나서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소녀 건강을 다루나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발효된 SDG는 Leave No One Behind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낙오되지 않게 빈곤을 퇴치하자. 거기 아무도에는 소녀와 여아들과 여자들과 또 장애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아무도 빈곤에서 남아 있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Leave No One Behind에서 이 SDG는 MDG와 달리 17개나 되는 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 17개나 되는 많은 목표들 중에서 소녀 건강과 관계된 게 무엇이 있는가 좀 추려봤어요. 추려봤더니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No Poverty라고 그래가지고 빈곤을 없애자. 아까 그 소녀 조혼 같은 거는 사실 빈곤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 퇴치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은 Zero Hunger입니다. 그래서 기아 종식. 더 이상은 배고픈 아이들을 없게 하자. 근데 아까 영양결핍이나 이런 거에서 소녀들이 더 열악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로 헝거에서도 소녀들을 특별히 더 생각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고 웰빙을 증진한다. 이 MDG에서는 질병 위주나 그 모성 사망률, 뭐 영유아 사망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SDG로 가면서는 좀 포괄적인 건강한 삶, 질 좋은 삶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까지 포함하는 좀 폭넓은 골이 돼서 이 3번도 저희 소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4번은 질 높은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항상 이게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4번 퀄리티 에듀케이션도 이 소녀 건강과 직결되는 것 같고요. 5번은 당근.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달성, 여성 여아의 역량 강화. 이거는 당연히 소녀 건강에서 제가 어쩌면 핵심 가치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5번째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8번째 목표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발전, 그다음에 여기서 질 좋은 직장, 질 좋은 고용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8번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녀 건강에서 마지막 축은 건강하고 교육을 받은 소녀가 일자리도 갖고 인파워되는 여성 권한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8번째 골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10번째가 불평등 얘기입니다. 불평등 얘기는 아까 성불평등으로 인해서 뭐 교육기회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의료 접근권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의 관점에서도 여성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제가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서부터 95년까지 제가 원조 수원국이었습니다. 128억 불 정도를 받았는데 전후 복구에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식민지 시대가 끝나는 45년부터 와서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 또 유엔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두 번째는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 청소년들이 많으신데 청소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어쩌면 원조를 직접 받았던 세대지만 여러분들은 받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젊은이들로서 다른 세계의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좀 한번 눈여겨보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멋진 학생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소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자애들이 교육을 전혀 안 받고 있어서 이화를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외국에 또 밖에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내년이면 보구여관이 만들어진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7년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생기고 1년 후에 이화가 보구여관을 만들어요. 보구여관은 여성을 구하는 여자 대상 병원, 여성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고 지금 이화의료원의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이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 뭘까? 그건 제가 답은 드릴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함께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고 소녀 건강을 이렇게 테마로 제시하면서 이게 저희가 해결책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해결책만 낼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